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에 대해 정점을 확인하고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A.4.5 기반 모더나 이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올겨울 접종 가능한 개량 백신은 4종류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중이지만 중국 전역에는 코로나19 공포가 더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일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데다 일부 지방정부는 장례 서비스를 중단한 채 화장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주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을 위해 소형 위성 발사가 늘어나면서 원하는 시기에 위성을 쏠 수 있는 소형 발사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우주 스타트업이 소형 발사체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형 발사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혹한과 폭설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와 함께 도시 마비 상태가 속출했습니다. 차 안과 거리 등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고 수십만 가구의 정전과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 합격생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육성과 지원에 강조했던 반도체 학부는 무려 70% 가까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상당수가 의학 계열로 옮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BA.4.5 기반 모더나 이가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동절기 추가 접종에 활용되는 이가 개량 백신은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BA.4.5 기반 모더나 이가 백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했고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초도 물량 도입 후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고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일 개시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에 대해 정점을 확인하고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환자 수가 사흘째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한 데 대해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긴 아직 어렵다며 한파로 활동이 줄어 감염 전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지난 한두 달간 유행이 계속된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하고 머물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면서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7차 유행 정점을 지나고 안정 추세가 확인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다음 달 중에 완만한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았지만 중국에는 코로나19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일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장례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고 화장만 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중국 어디를 가나 요즘 병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응급실과 입원실, 수술실은 물론 안치실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시신을 집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화장장은 24시간 풀 가동해도 밀려드는 시신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장례 등의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광저우 당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결식 등의 의식 없이 화장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제약사들이 공장 가동을 긴급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产量呢就是原先的50万例，现在连续生产24小时，每天增加到100万例。 의료 대응 미비로 코로나 감염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 중국은 폐렴과 호흡부전 사망자만 코로나 사망자로 인정하는 등 코로나 사망 인정을 극도로 피해왔습니다. 특히 일일 신규 사망자가 제로로 발표되는 날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일 통계 발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참조형 정보를 공개해 연구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의 공식 발표가 중단되면서 각 기관 간의 발표와 대응에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부연안의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 명에 이르고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가량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연시 저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공포의 코로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태국에서 지난 10일 귀국한 50대 남성이 두통과 열감, 언어 능력 소실, 구토 및 목 경직 등 뇌수막염 증상으로 다음 날 응급실로 이송된 뒤 지난 21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이 환자의 검체에 대해 원인 병원체 검사를 하고 아메바성 뇌염 원인 병원체 세종 아메바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파울러 자유아메바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주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할 때 코를 통해 들어와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며 감염 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충입니다. 지난 1937년 미국에서 처음 확인된 뒤 감염 사례 자체는 드물지만 증상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이어서 뇌먹는 아메바라고도 불립니다. 다만 사람 간의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눈 질환이지만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경주 씨는 7, 8년 전부터 사물이 뿌옇게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인데 후유증이 걱정돼 치료를 미뤄오다가 불편함이 커지면서 최근 수술을 받았습니다. 쭉 책을 보면 이게 좀 흐려. 그러니까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골프 같은 걸 하면 볼이 날아간 게 전혀 안 보여요. 노화가 주요 원인인 백내장은 60대 이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근본 치료법입니다. 2021년 한 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49만 7천 명으로 전체 수술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일반 척추 수술보다 2배 이상 많고 최근 5년간 매년 9% 넘게 수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무섭다고 미루거나 노화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간 합병증이 생기거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잘 안 보고 침침해지시는 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거다 생각하셔서 병원에 안 가시고 백내장 때문인 경우에는 수술로 얼마든지 정상처럼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증가나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 등이 원인이 돼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안과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겨울철에는 눈이 건조해지고 수정체가 쉽게 딱딱해질 수 있어 백내장 등 눈 질환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강한 바람으로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혹한과 폭설이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성탄절 연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 MBC 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폭풍으로 미국 각지에서 최소 3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고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3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110cm의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서 사망자 9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버펄로를 비롯한 이리 카운티 사망자는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켄터키주 등에서 수십만 가구와 사업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버팔로 시내에서 눈더미가 높이 쌓이면서 주택과 자동차들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특히 미 중서부에서 형성된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 동진하면서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이어졌습니다. 또 폭설과 강풍, 결빙 현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북극 한파에 한강이 2년 만에 공식 결빙됐습니다. 네, 예년보다 16일 빠르고 2000년 이후로는 네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북극 한파에 유유히 흐르던 한강도 흐름을 멈췄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력 한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가장자리부터 한강 한가운데까지 두꺼운 얼음층이 넓게 형성됐습니다. 특히 공식 결빙이 없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이번 겨울에는 한강 공식 결빙 관측 장소인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에서도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예년보다 16일이나 빠른 것으로 2020년 겨울 이후 2년 만에 공식 결빙입니다. 특히 이번 한강 결빙은 2000년 이후 2017년 겨울과 2005년 겨울, 2012년 겨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결빙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이상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길게 지속되면서 한강이 예년보다 16일가량 일찍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빠른 결빙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강을 꽁꽁 얼린 강력 한파는 이번 주에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온이 조금은 오르겠지만 연말까지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예년 기온을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와 주변 시설물 점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고 누구나 인정하게 된 것이 바로 커피인데요. 특히 케냐산 커피는 그 특유의 향과 맛으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런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케냐산 커피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케냐 중부의 구릉지를 푸른 빛의 아라비카 커피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잎은 빨갛게 타들었고 한창 수확할 때인데 채 꽃도 피우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마저 군데군데 보입니다. 케냐에 휘몰아친 지독한 가뭄 때문입니다. Kwa sababu ya climate change, kahawa tulipata shida nyingi. Unajua kahawa, jua ikiwaka sana inapata magonjwa, inamwaga matawi, mbegu hasiku expand, na wakati baridi iliingia. 이곳의 커피가 제맛을 내려면 강렬한 햇빛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계속됐습니다. 거기에 뿌리와 줄기를 적실 비마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콩은 면역을 잃어갔고 그걸 돕겠다고 농부가 밤새워 뿌린 농약은 오히려 병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식물은 자연의 섭리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열매를 맺는 걸 선택했고 그 결과 열매는 늘어났지만 케냐 커피의 자랑인 고품질의 원두를 찾긴 힘들어졌습니다. Haswa ya mwezi wa tano ile ilikuwa inakuja hapa ilikuwa mingi yake ilikuwa light, haikuwa ile ngirendi mzuri juu ilikuwa imeafektiwa na ile njuu ya Januari Februari. 케냐 커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후발주자가 국가가 나서서 커피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고급 커피가 됐고 또 그러면서 매연굴뚝 찾기 힘든 케냐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지구 온난화는 그 작은 희망마저 시샘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올 한 해 전 세계 과학계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을 살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명 과학학술지죠. 네이처가 올해 과학계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 1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한 명 한 명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이처의 10대 인물인 건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과학자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네이처는 10대 인물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지만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이자 네이처지의 표지를 장식한 과학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이끈 제인 릭비라는 과학자였습니다. 네. 릭비 박사는 나사 소속 과학자인데요. 2010년부터 나사에서 제임스 웹 프로젝트 기획을 담당했고요. 지난해 망원경의 발사와 올해 데이터 분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고화질 풀컬러 이미지는 지난 7월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처음 공개했는데요. 네. 이때 릭비 박사가 배석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개된 이미지는 46억 년 전에 탄생한 은하단의 모습이었는데요.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먼 우주를 담고 있어서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 밖에도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을 정밀하게 촬영하기도 했고요.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의 자세한 대기 조성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심우주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engineering images that we saw today are as sharp and as crisp as the images that Hubble can take, but are at a wavelength of light that is totally invisible to Hubble. So this is making the invisible universe snapping into very, very sharp. 한편 이 릭비 박사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이름을 말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릭비 박사가 대표적인 성소수자 과학자로 알려졌는데 망원경의 이름을 따온 제임스 웹이 이 나사 국장으로 재직할 시절에 미국 정부가 성소수자 인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 성소수자였던 이 나사 과학자들도 몇몇 해고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릭비 박사는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또 성소수자 과학자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소식은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프로젝트를 이끈 과학자의 면모까지 좀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인물이 선정됐을까요? 네,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이끌었던 과학자들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먼저 윤룽카오 중국 베이징대 연구원은요, 코로나19의 다양한 돌연 변이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카오 박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항체를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돌연 변이가 계속해서 생기자 돌연 변이 연구에 더욱더 집중했고요. 결국에 코로나19 돌연 변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신속하게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전 세계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성을 예측하고 또 변이나 이 항체나 백신을 변이들이 얼마나 잘 회피하는지 예측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연구했던 과학자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정책 연구가였던 리사 맥코켈은요. 2020년에 코로나19에 걸린 뒤에 장기 후유증을 앓고 나서 2020년 말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람들과 환자 주도 연구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기금을 모아서 코로나19의 후유증 200가지를 밝혀냈고요.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올해 갑자기 전 세계에 퍼져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원숭이 두창 관련 과학자들도 선정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디미에 오고이나 나이지리아 과학자인데요. 이 오고이나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원숭이 두창을 연구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에 의해서 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네. 이후에 올해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던 원숭이 두창이 지난 5월쯤부터 유럽과 북미 등까지 창궐하면서 이 오고이나 교수의 연구 성과가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이처는 오고이나 교수의 연구가 전 세계 원숭이 두창에 맞서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네. 이 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과학자들도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살리물훅 국제기후변화발전센터장이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열렸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손실과 피해보상 합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후진국에게 경제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는 합의인데요. 훅 센터장은 10년 넘게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결국에 기금을 설립하는데 선진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앞으로 정해져야겠지만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소정의 돈을 미리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m here with a single agenda, which is to help the poorest people on the planet who are already suffering from the impacts of human-induced climate change. 그리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구테레스 총장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의 경종을 울린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in the fight of our lives and we are lo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eep growing. Global temperatures keep rising. And our planet is fast approaching tipping points.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지어서 국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우크라이나의 과학자도 선정이 됐습니다. 스비틀라나 크라코프스카라는 과학자인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한 자금이 화석 연료에서 나왔다면서 기후변화와 전쟁은 근원이 같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이런 공격을 할 자금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연설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관리들이 러시아 전쟁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심지어 IPCC 러시아 지부장도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네. 자, 기후 위기에 관련된 인물들을 짚어주셨고 다음은 이제 의학인데 인류 최초로 이종장기 이식에 성공한 과학자도 이름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무하마드 모히우딘 미 메릴랜드대 의대 교수는 지난 1월에 돼지의 심장을 심장병 말기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2달간 생존하면서 이종장기 이식 성공의 첫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때 사용한 돼지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거부 반응이 없도록 만든 돼지였는데요. 이식 초반에는 정말 거부 반응 없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약 40일 뒤부터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고 2달 정도 지나고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돼지가 가진 바이러스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사례는 이종 장기 이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부 반응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또 다른 큰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밖에도 일론드라 넬슨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과학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미국 UC 샌프란시스코 교수도 선정이 됐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낙태금지법에 대한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교수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내놓아서요. 미국 주법원들이 낙태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10대 인물 모두를 살펴봤는데요. 언젠간 우리 과학자들의 이름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무맹랑하다며 고개를 저으면서도 문득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일이 있죠.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인지를 초월하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우주가 한 개 또는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평행우주, 다중우주라고 불리는 복합적인 시공간 개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느 부분의 상상인지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13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홍성욱입니다. 오늘은 아직 풀리지 않은 우주의 미스테리, 다중우주와 평행우주, 무한한 우주의 분화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특히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마블 영화 시리즈 때문에 다중우주나 평행우주에 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다중우주와 평행우주가 많이들 이제 섞여서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음과 같이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중우주는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범위의 우주, 그 너머 그 무언가는 다 통틀어서 다중우주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우주가 137억 년이란 나이를 갖고 있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빛보다 빠른 건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거리 바깥의 공간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범위의 우주만 넘어서면 무엇이든지 다중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평행우주는 우리 우주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역사가 조금씩 다른 우주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우주는 어떻게 보면 다중우주의 한 종류라고 봐도 되겠죠. SF 영화에서는 우리 우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중우주를 굳이 만들어봤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블 영화 시리즈, 뭐 스파이더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거에서 나오는 멀티버스 다중우주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평행우주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MIT의 유명한 이론 천문학자인 맥스 태그마트 교수님이 다중우주를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 1단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의 우주 공간 그 바깥을 얘기해요.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시작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텅 빈 공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이론에 따른다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이 인플레이션 때 부풀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이 진짜 맞다면 1단계 다중우주는 확실히 존재할 거예요. 물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 옆 공간일 뿐이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재밌는 일은 여기서는 안 일어나겠죠. 2단계는 인플레이션 다중우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과연 다중우주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현재 과학기술로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우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텅 빈 공간이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만들었다고 했죠. 똑같은 일이 다른 텅 빈 공간에서도 또는 이미 만들어진 우주의 어디선가에서 무수히 반복되어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우주가 거품처럼 연결돼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 2단계 다중우주입니다. 3단계는 양자역학에서 파생되어 나온 양자 다중우주입니다. 매 순간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역사를 갖는 우주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평행우주라고도 할 수 있죠. 직접 관측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겹쳐져 있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이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우주가 겹쳐져 있고 단지 우리는 그중 단 하나의 우주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수학적 다중우주론인데요. 이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구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란 뜻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네, 이런 천문학자인 저한테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그냥 그런 주장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오해가 있어요. 나사에서 아니타라고 하는 안테나를 커다란 풍선에 달아서 남극에서 띄웠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은 중성미자를 관측하려고 한 거예요.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거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보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떤 중성미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방향에서 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난리를 낸 거죠. 중성미자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건 시간을 거꾸로 경험해서 그렇다. 따라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평행우주가 발견됐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타 팀이나 나사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다중우주 개념 중에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라는 것이 있어요. 미래 인류가 되었건 다른 어떤 지적 존재가 되었건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이 있다면 슈퍼컴퓨터 안에서 새로운 우주를 마치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개념은 매트릭스 영화 시리즈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미 친숙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마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이 가설이 더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들리나 봐요. 요즘에는 메타버스가 유행이죠. 컴퓨터와 인터넷, 가상현실 이런 것들의 발전이 너무 놀라워서 IT 분야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화려한 즐길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현실은 상상보다 대단한 법이거든요. 분명 우리가 우주, 이 유니버스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이 메타버스에서 상상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달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주를 향한 다양한 도전이 이어질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또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바로 소형 발사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을 위해서 소형 위성 발사가 늘어나면서 이를 쏘아 올릴 소형 발사체가 과학기술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로켓랩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 일렉트론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일렉트론은 길이 17m, 무게 10.5톤의 2단 소형 발사체로 150kg까지 지구적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2006년 창업한 로켓랩은 기존 3만 개의 발사체 부품을 1000개로 줄이고 엔진 등 주요 부품을 3D 프린터와 탄소 섬유로 만들어 제작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To that end, since we became public, we've launched 9 times with 100% mission success. We've been to the moon, and we've also really stretched the legs of Electron and demonstrating its payload capability to a very large number. 우주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 등을 위한 소형 위성 발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발사된 위성의 94%인 1,743기가 소형 위성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발사될 소형 위성은 약 14,000기로 이전 10년 대비 5배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소형 위성 발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 세계 발사 업체가 10곳 정도뿐이어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형 발사체를 사용해 한 번에 수십 개의 위성을 싣고 갈 수 있지만 발사 여건이 충족되기까지 1, 2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발사체는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 비교적 손쉽게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택시라고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소형 발사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한 소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우주 스타트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재사용이 가능한 액체 엔진이 적용된 2단 발사체 블루웨일 1을 개발 중입니다. 새로운 리그가 펼쳐지는 우주 택배 경쟁에 전 세계 우주 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물의 오염 상태를 60초 만에 확인해서 마셔도 되는지 알려준다면 저개발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한 스타트업 업체가 모든 물질이 갖는 고유의 파장을 분석해서 성분을 파악하는 분관 기술을 활용한 측정기를 개발했는데 활용도가 무한하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손 크기만한 수질 측정기입니다. 소량의 물을 담았더니 연동해도 스마트폰에 오염된 물이라고 뜹니다. 판별에 걸린 시간은 단 60초.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빛의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물이든 공기든 모든 물질에 빛을 쏘면 고유의 파장이 나타나는데 이를 분석해 세균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용 수질 측정기는 개발도상국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빛을 활용한 분석은 신기술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을 일상으로 갖고 오고 싶다는 취지에서 만든 회사인데요. 어떤 분석 기술을 쓸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분광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신호 처리 방식을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시킨 것이 저희가 크기를 소형화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활용 분야는 무한합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분유나 화장품의 유해물질 여부도 몇 분 만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사나 연구소에서만 활용되는 이 기술이 이 기업을 통해서 대중화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납품하지만 최종 목표는 일반 소비자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로 쉽게 검색하는 것처럼 커피 속 카페인 함유량이나 우유의 지방 함유량, 개인 피부 상태까지 즉석에서 손쉽게 분석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업체는 자신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석탄과 LNG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세계 각국이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네, 기존 발전소에서 수소와 화석 연료를 섞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혼합 연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니발에 위치한 롱리치 발전소. LNG와 수소를 섞어 태우는 혼소, 즉 혼합 연소 실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Our plan is over time we will make low carbon intensity hydrogen on site here and increase the blend percentage, ultimately up to 100% hydrogen over time. LNG와 수소를 대략 2대1 비율로 섞어 태우면 LNG 100%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14% 줄고 수소 비율을 70%로 높이면 37%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수소와 LNG는 혼합 비율에 따라 화염 형상이나 온도 분포가 달라져 가스 화력 발전소 가스 터빈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이 연소 속도가 수소는 천연가스 대비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이 빠릅니다. 그래서 연소가 될 때 화염이 꺼질 우려도 굉장히 크고 온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인근의 공장. 국내 기업이 인수한 이 터빈 업체는 가스 화력 발전소의 터빈을 수소, 혼소에 맞춰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소는 액화하거나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면 전기와 달리 저장과 수송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석탄과 LNG 화력 발전소가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해 혼소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안정적이면서 탄소 배출도 줄이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소는 친환경적이거나 경제적인 생산 방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어렵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암모니아와 석탄을 혼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생기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수소의 공급과 경제적인 수송 형태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 합격생 3명 가운데 1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연계에서 포기 학생이 더 많았는데 정부의 인재 육성 정책의 핵심인 반도체 학과는 등록 포기자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김연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수시 합격자 가운데 2,206명, 3분의 1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연세대는 40%, 고려대는 무려 절반 가까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인문계보다 자연계열 수시 합격생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시에 약한 인문계는 수시를 적극 활용했고 자연계는 상위권 학교보다 이른바 의학계열 학과를 선택한 겁니다. 학과별 모집 현황을 보면 서울대 의예과와 치대만 수시 합격자 전원이 등록했고 식품영양학과, 응용생물화학부, 간호학부, 생명과학부 등은 등록 포기가 30-40%에 달했습니다. 중복 합격을 됐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등 자연대 공대보다는 취업의 어떤 안정성이 있는 의학 계열로서는 지금 현재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정부가 인재 육성 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지원을 약속한 반도체 학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자료가 공개된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 학부를 보면 수시 합격생의 무려 70%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최상위 학교 자연계열도 취업이 100% 보장되는 정책적 지원 학과도
결국은 의대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약학과라고 해도 신설학과가 명확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모르는 불안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취직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좀 얽매인다는 느낌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확인된 학과 선호 현상은 정시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대 일변도의 지원 경향을 해소하고 이공계와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아트는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광주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디어 아트 세상을 김범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빛고울 광주의 관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광주를 어머니처럼 넉넉하게 품고 있는 무등산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개관을 기념해 제2의 백남준이라고 불리는 이인남 작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DNA 염기 서열 데이터가 작품 속에서 살아 숨을 쉽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찾는 또 그런 것도 그리고 자신을 회상해보고 그 기억 속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죽음과 그 유년 시절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런 기억들을 담았던 전시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어릴 때 꿈을, 그것도 죽음에 관한 꿈을 유난히 많이 꾸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양에서 간접 경험한 5.18 민주화 운동은 충격이었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법원에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헬리콥터 사격 등이 작품에 오롯이 등장합니다. 80년 5월의 어떤 기억 속으로 관람자들이 들어오셔서 이인남이 80년 5월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기억의 뿌리로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만들었습니다. 단풍이 져버린 고즈넉한 갤러리 안팎에도 미디어 아트 작품이 즐비합니다. 음악과 함께 작품 속에 푹 빠져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백화점 갤러리에도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을 던지는 작가 6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 언어를 표현하는 기획전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뭔가 익숙한 한 해가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한데 새해에는 뭔가 그 익숙함 안에서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취지로서 이번에 기획된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작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미디어 아트가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오는 새해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식물 체세포 역분화의 효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조직 배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효준 박사팀은 식물을 물에 침수 처리하면 분화 장벽이 낮아져 모든 부위의 식물 체세포에서 역분화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식물의 침수 처리로 인해 식물 호르몬의 일종인 에틸렌 신호가 활성화돼 역분화에 필수적인 옥신 수용체의 양이 늘어나 역분화가 촉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철로 된 벽과 천장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박혜원 교수팀은 영전자석과 자기 유변 탄성체를 로봇 발바닥에 최초로 적용해서 지면뿐 아니라 벽과 천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보행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로봇은 무게 8kg으로 초속 70cm 속도로 벽을 등반했고 최대 초속 50cm 속도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보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수직 방향으로 최대 54.5kg, 수평 방향으로 최대 45.4kg 정도의 추를 매달아도 로봇 발바닥에 철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인공위성 비행역학 시스템을 한화 시스템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된 기술은 인공위성의 초기 궤도를 결정하고 미래 시점의 인공위성 궤도를 예측 조정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천문연은 해당 시스템으로 중국의 로켓 잔해가 지구로 추적하는 지점과 시간을 정확히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독자 개발 중인 SAR 위성 운용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지상국 시스템 개발에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문연과 한화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 추적 시스템 기술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분야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자연사 전시 공간인 사고력 쏙쏙 관찰 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사고력 쏙쏙 관찰 놀이터는 자연사 표본과 모형을 디지털 미디어 매체와 결합하고 관찰 탐구 과정을 질문 형태로 제시해서 어린이들이 생생하게 전시를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은 4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공룡과 조류, 곤충, 암석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구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지구 구성 물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 25% 정도면 페로브스카이트의 효율은 아마 거기가 최종 효율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25%를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한 거죠. 최근 기후위기로 산업에서도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꼽히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과학자죠. 재료공학자 신성식 박사편 보내드립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